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홍콩 당국의 송환법 철회 등 지정학적 위험을 줄이는 소식이 나온 데 따라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91%,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8%, 나스닥 지수는 1.3%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베이지북에서 미국 경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만한 속도로 확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연준의 FOMC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지는 않다는 의미라고 로이터 통신은 해석했습니다. 영국 하원이 현지 시간 4일 노딜 브렉시트 저지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EU 탈퇴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32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이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요구한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 요구도 부결시켰습니다. 외신들은 존슨 총리의 지도력은 심각한 손상이 불가피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차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로 내정된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유로존에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현지 시간 4일 밝혔습니다. 라가르드는 약한 성장세와 낮은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완화적인 정책이 장기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 이상 상승하면서 한 달 만에 1980선까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1%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629선까지 올랐습니다. 일단 수급이 좋았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들은 5천억 원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600억 원 넘게 순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어제 정부 측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어제 이 국방비를 증가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AI 관련해서 육성 의지를 나타내면서 관련 종목들 일제히 상승 탄력 받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 외국인들 코스닥 시장에서 5G 관련 종목들을 모두 쓸어 담았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시가총액 4위 종목인 KMW 같은 경우에는 어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또 어제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것도 우리 증시에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시 한번 상승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영국 하원이 현지 시간 4일 노딜 브렉시트 저지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줄면서 글로벌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이 되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어제 홍콩 송환법이 철폐되겠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홍콩의 항생지수가 3%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어제 장 마감 후에 홍콩 캐리람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어떤 영향 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삼성전자가 5G 모바일 프로세서 엑시노스 980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1위를 목표로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양돈업계 상장사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글로벌 돼지고기 가격 상승과 함께 양돈 업체의 수혜가 예상되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 함께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부터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홍콩 이슈 그리고 노딜 브렉시트 이슈까지 어느 정도 좀 해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올랐는데요. 또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좀 영향을 받았습니까? 일단 뭐 오늘 끝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그동안 좀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무엇보다 오늘 3대 지수 상승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어제 약세의 모습 보였습니다. 어저께 주된 내용이 미국 뭐 제조업 관련돼서 부진하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얘기 마지막으로 홍콩 또한 이슈가 영국의 실은 노딜 브렉시트 이런 관련돼서 어저께 상당히 약세 모습 보였습니다만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저런 이슈들이 하나씩 해결됐다. 이런 관점 속에서 오늘의 상승은 뭐 다른 이슈보다도 그동안 어저께까지 불확실성이 커졌던 어떤 이슈, 큰 이슈들이 끝났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일단 기계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홍콩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아신 것처럼 뭐 증권회사에서도 통상 홍콩 H 지수를 기준해 가지고 ELS 많이 좀 발행한 적이 있는데 그런저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잘 끝났고 아직까지는 잘 끝났다는 평가는 잠시 후에 드리겠지만 어쨌든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다 보겠습니다. 잠시 좀 화면을 통해서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어제와 오늘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 들어볼 필요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3대 지수가 상승의 모습으로 끝났다.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강조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가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의 모습으로 마감됐었고요. 가장 이슈가 있었던 홍콩 H 지수 그리고 항생 지수가 작게는 2%대, 많게는 3.9% 등 상당히 좀 글로벌 이슈 관련돼서 상승폭이 커졌다. 이렇게 말 들어보겠고요. 또한 이슈 관련돼서 영국발 이슈가 과연 어떻게 시장에 반응하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어떻게 보면 2019년 8월달 즉 11,000선부터 최근 들어서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이제는 영국발 브렉시트가 기본적으로 유로존에는 큰 이슈가 아니다 이런 어떤 둔감한 모습을 좀 볼 수 있다 말 들어보겠고요. 또한 지금은 뭐 독일 차트를 보고 계시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까크 지수도 지난 8월 중순 이후로 상승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는 영국발 이슈가 예상보다 시장에 상당히 둔감하다 이렇게 말 들어보겠고요. 또한 앞서서 글로벌 이슈 관련돼서 중국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PMI 비롯해서 상당히 중국 제조업 지표가 부진할 것이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폭이나마 지난 8월달 이후에 상승했다는 걸 보면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이슈가 가장 커졌던 즉 글로벌 악재가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어떻게든 부정적인 이슈가 좀 꺼지고 있다 이렇게만 들어보겠고요. 따라 정리하면 마지막 이슈 관련돼서 베이지북에 대한 이슈는 좀 잠시 후에 말씀 드려보겠지만 그동안 시장에 관련돼서 미국 증시가 하락할 때마다 어쩌면 미국의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발표된 베이지북의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도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의 3대 지수가 상승했던 이유가 상당히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기본적인 팩트는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어쨌든 이 시각까지는 해소됐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베이지북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 이 연준 위원들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무역 분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50bp 금리 인하를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간밤에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패드워치 측에서는 9월에 FOMC의 50bp 금리 인하 확률을 4%에서 10%로 조정을 했습니다. 베이지북에 관련해서 조금 함께 짚어주시죠. 일단 뭐 베이지북 그동안 뭐 많이 관심이 있었고요. 자, 베이지북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3주 정도 있다가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릴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반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베이지북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1년에 8번의 베이지북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도 땅덩어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각 지역 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너희 지역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안 좋냐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취합한 것이 베이지북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왔던 베이지북의 내용을 좀 잠깐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베이지북 상당히 좀 좋게 나왔다는 것이 기본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롬 파월 의장이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지만 보험적으로 일단 금리 인하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오늘 나온 베이지북의 내용들 약간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지북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전반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어떤 활동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 나왔던 베이지북의 기본 키워드가 이 마데스트입니다. 뭐 발음이 좀 어떤 분들은 모데스트 얘기하시는데 원어 발음은 마데스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즉 완만합니다 하는 것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첫 번째 의문이요. 결국 뭐 지난
지난 미국 FMC 때 기준금리 인하했는데 이번에 결국 완만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9월달 FMC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그럼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인가 이런 어떤 의구점이 먼저 들고 있다 보겠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준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무엇보다 무역 전쟁 관련돼서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한 눈에 띄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소비자 어떤 소비의 어떤 지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미싱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또한 눈에 띄는 것들은 가장 눈에 띄는 단어를 좀 보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단어가요. 제조업입니다. 즉 미국 경제 관련돼서 제조업이 지난 시기에 미국의 어떤 증시 하락할 때 제조업이 안 좋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 어때 보면 베이지북에서도 기본적으로 제조업 관련돼서는 약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보다 떨어지고 있죠. 직전 페이퍼보다 약간 좀 슬라이딩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노동과 임금 관련돼서는 상당히 여전히 똑같이 마데스트 즉 완만합니다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물가 이런 부분들도 지난 리포트보다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즉 물가가 좋아지고 있다. 얼마나 좋아지고 있죠? 적정하게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번에 베이지북 즉 9월달 나온 베이지북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미국 경기가 나빠진 것은 아니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보실 것이 지난 4월달의 베이지북입니다. 즉 4월달의 베이지북은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앞서서 그 마데스트 앞에 슬라이드가 붙죠. 약간 좀 안 좋게 좋아지고 있다 얘기하고 있어서 지난 4월달 베이지북은 상당히 부정적 얘기지만 4월 이후에 나왔던 베이지북은 앞서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기본적으로 마데스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미국 경기가 안 좋다. 안 좋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베이지북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우리가 이제 9월달에 FMC 회의를 열리고 있는데요. 자 직전의 페이퍼들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10년물 그리고 때로 2년물 이런 장기 국제 금리 역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 침체로 들어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FMC가 바라보는 시각은 9월달 미국 경기가 완만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베이지북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요.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장의 가장 큰 불안이었죠. 노딜 브렉시트가 간밤에 조금씩 해결이 되는 모습입니다. 영국 하원이 노딜 브렉시트 저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존슨 총리의 좀 신임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이런 관련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상당히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영국발 브렉시트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데요. 또 다른 그 보리스 존슨 총리가 즉 프라임 미니스터죠. PM인데 상당히 좀 지난 7월 달 이후에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겪고 있다 보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정리하면 보리스 총리가 지금 화면에 안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7월 달 이후에 미국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 같은 제스처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결론부터 몇 가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원에 관련돼서 즉 10월 말까지 우리는 결국 유로존을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결론 났습니다. 어떻게 났냐면 올해 하지 말고 내년 1월 달까지로 연기한다.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키워드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상당히 좀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되는데 예상보다 좀 본인 생각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리더십이 다시 한번 떨어진다면 그리고 앞서서 좀 지금 잠깐 강조했지만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 내 말 안 듣게 되면 10월 달에 나는 총선을 어떻게 보면 조기 총선할 거야 이런 얘기했는데 이것도 부결됐다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영국을 이끌어가는 프라임 미니스터 즉 총리의 어떤 리더십이 깎이고 있다 이런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10월 초까지 그러니까 13일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상원 하원을 넘어서 정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어떻게 정리가 안 되면 즉 상당히 10월 말 이후에 결국 영국이 브렉시트 즉 노딜 브렉시트처럼 유로존을 탈퇴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일사천리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제와 오늘 하원이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결국 보리스 존슨의 의견처럼 10월 말에 어떤 브렉시트는 내년 1월로 연기됐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두 가지 리더십이 좀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즉 존슨 총리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1야당이죠.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코빈이라는 그 야당 총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난 내년 1월 할 거야. 그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슨 총리는 10월 달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 기본적으로 영국 하원의 판단은
존슨 총리보다는 결국 어떻게 보면 코빈 야당 당수의 어떤 입장을 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껍데기는 결국 존슨 총리지만 내용으로 보면 코빈 노동당 당수가 리더십을 좀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어제 오늘 좀 바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의 기본적인 팩트 관련돼서 정리해 보면 어떻게 보면 노들 브렉시트 관련돼서 제동 걸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잠깐 영국 하원 사이트를 좀 잠깐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 미국 뭐 FMC 사이트도 보지만 영국 하원의 사이트 보실 것 같은데요. 자, 하원 사이트 보시면 요 부분 나오죠. 이걸 좀 클릭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주된 내용은 어제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리스 존슨 어떻게 보면 총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총선을 15일 할 거야 이렇게 어제 얘기했고 이 결과 어떻게 됐죠? 결국 존슨 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총선거 관련, 조기 선거 관련돼서 부결됐다 이런 부분들 눈에 띄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영국의 웨스트민스턴이라고 어떻게 보면 영국 의회에서 쓰는 건물인데요. 하원에서 이렇게 사진 찍었습니다. 상당히 좀 어둡게 나오고 있죠. 어둡게 나오고 있다는 거 보면 존슨 총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앞으로 총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이런 어떤 사진의 뒤에 먹구름 속에서 좀 시그널이 있다 이렇게 말 들어보겠고요. 정리 보면 그 존슨 총리가 10월 달에 조기 총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가능했다는 걸 보면 예상보다 상당히 큰 이슈가 좀 커지고 있다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시기를 돌아가 보면 메이 총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즉 브렉시트 관련돼서 상당히 논란이 커졌을 때 그렇다면 나도 조기 총선할 거야 해서 조기 총선했지만 그 이후에 메이 총리가 어떻게 보면 사퇴했던 것처럼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보리스 존슨 총리 지난 7월 달에 상당히 취임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뭐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상당히 조기 총선에 대한 어떤 의지까지 꺾였다는 거 보면 이제는 보리스 존슨 총리까지도 과거의 메이 총리, 메이 전 총리처럼 상당히 앞으로 어려질 것이다. 이런 판단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좀 보면 좋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몇몇 이슈 관련돼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들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 이슈 관련돼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이슈 좀 보시면 좋겠지만 예상보다 최근 들어서 파운드 가치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즉 파운드 가치가 약세 모습 보이고 있다는 보면 결국 이제는 내년 1월로 연기된 것은 결국 똑같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파운드와 가치는 지금보다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환율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 외신들은 존슨 총리의 지도력은 심각한 손상이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또 간밤에는 ECB 층에서 완화적인 총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밝히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리스크 한 가지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홍콩 관련 이슈가 조금씩 해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콩의 송환법이 공식 철회된다는 보도가 어제 이어지면서 어제 홍콩 이 항생지수가 3%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이 홍콩 캐리람 행정장관이 송화법 공식 철회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좀 시위가 길어지면서 시민들의 또 분노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이 되게 될까요? 우리가 과거에는 홍콩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질서도 유지가 잘 돼 있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몇몇 뭐 기사나 또한 요즘 뭐 포탈 이런 데 보시면 홍콩 관련돼서 상당히 뭐 집회를 하고 있고 또한 경찰은 막 이런저런 갈등을 보면서 결국 상당히 좀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송환법이라는 단어가 정리될 것 같은데요. 즉 기본적으로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홍콩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번에 그 송환법 안에 있는 국가를 중국에 넣게 되면 결국 중국이 홍콩의 소위 반중 인물들 상대로 해가지고 강제로 좀 여러 가지 연행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보면 그 지난 빅토리아 공원 그러니까 그 홍콩 송환법 반대 후에 88일 만에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이 좀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몇몇 이슈 관련돼서 정확하게 보셔야 할 것이 이거 철회입니다. 철회라는 것은 폐기나 포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또 이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연기한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글로벌 이슈 관련돼서 홍콩 증시가 상당히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저께 나왔던 이슈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우리가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아마 미리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뭐 아시는 것처럼 홍콩 정부가 송환법을 철회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이슈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먼저 시장에 나와서 일단 홍콩 증시가 상당히 상승 마감했다를 보겠습니다. 자, 홍콩 증시의 상승 마감이 얼마나 커졌는지 좀 이슈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항생지수부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달에 3만 선, 그리고 가장 이슈가 커졌던 7월 달부터 말씀 들어보면 7월 달 이후에 7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슈가 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국이 한 거 있어서 홍콩이 그대로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예상보다 뭐 이런저런 이슈가 커지기 때문에 시장의 참여자가 7월 달 이후에는 이런 이슈가 예상보다 홍콩 이슈가 좀 시장을 좀 커지고 있다. 즉 글로벌 이슈의 어떤 블랙홀처럼 이슈를 좀 빨아들이고 있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홍콩 항생 지수가 장중에는 4.4% 급등, 그리고 장 마감하고 보니까 3.9% 등 여전히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시장의 참여자 가운데서 앞서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홍콩 H지수 인덱스로 많이 좀 증권사에서 좀 그동안 상품 ELS를 좀 팔았는데요. 눈에 띄는 것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부터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4월 달까지 좋아졌습니다만 4월 달 11,000선, 그리고 어떻게 보면 8월 10월 같은 경우 9,700선까지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동안 국내 증시 관련돼서 펀드 즉 ELS 관련돼서 홍콩 H지수 인덱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어제와 오늘 기준으로 보면 한시름 좀 놓여야 되겠지만 강조드렸던 것들은 이것이 결국 철회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커질 수 있다 보겠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 관련돼서 그만큼 중국이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했던 얘기가 홍콩 관련돼서 결국 어떻게 보면 중국의 군인들이 결국 들어와서 이것을 정리된다면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상당히 커질 것이다. 이런 압박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 관련돼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찌 커져야 되는 문제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이슈가 시장에 좀 큰 이슈가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일단 그 한 템포 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어제와 오늘 상당히 적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슈 관련돼서 홍콩의 즉 반대측 즉 대중국 관련돼서 상당히 반대측에 있던 인물들은 어떤 얘기가 페이퍼가 나오고 있냐면요. 결국 중국이 송환법을 철회했지만 우리는 역시 투쟁할 것이다 이런 페이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홍콩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런 부분들이 홍콩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 마지막으로 한국 증시의 큰 인덱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이슈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여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최근 2, 3일 동안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죠. 사실 이 가을비는 어른들이 말씀하시기에 필요 없는 비입니다. 왜냐하면 수확, 추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비는 오히려 농사에 방해가 되죠. 그러나 이 비처럼 그동안에 아주 답답하고 우울한 것을 싹 덜어내는, 다시 말씀드려서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도 그동안의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과연 보여줄까요? 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있을, 오늘이 벌써 목요일입니다. 그럼 금주, 오늘과 내일장 이틀, 다음 주 월, 화, 수 3일간, 그러니까 5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장으로서 그동안 국내 증시도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면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모든 경제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추가 조정을 겪을지가 판가름되는 그냥 중요한 한 주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9월 5일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한마디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지표, 지수로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다음 주 수요일이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원래는 두 번째 목요일인 9월 12일이 쿼드러플 위칭데이인데 그때부터 연휴가 들어가니까 하루 당겨서 9월 11일이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과 내일장 그리고 다음 주 3일간의 주가 움직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오늘은 지표로서 설명드린다는 말씀드렸죠.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이번 반등장에서 다시 말해서 9월 11일까지 코스피 시장이 2031포인트를 돌파해준다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종가가 1988포인트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한 50포인트가 조금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한 43포인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약 40포인트 이상이 상승하면서 2031포인트를 돌파해준다면 이 장은 어느 정도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추가 상승을 위한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반대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코스피 시장이 1943포인트가 만약에 붕괴된다면 이 장은 다시 침체 국면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어제 종가하고 비교했을 때 40포인트 플러스 40포인트 내외에서 과연 움직이느냐 여부,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연 다음 주 수요일까지 2031포인트를 돌파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저점인 1943포인트가 과연 붕괴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신다면 여러분께서 시장을 판단하는데 엄청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보통 연휴를 앞둔 시점, 주말을 앞둔 시점에서 시장은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과 내일 금요일장, 그리고 다음 주 월, 화, 수 3일간의 동향 한번 제가 제시한 지수를 제시해 드렸으니까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2030선 돌파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러려면 우리 시총 기업 1위 기업이죠.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비메모리 분야에서 힘을 내고 있는데요. 오너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대가 더 크게 어제 시장에선 작용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사실 이 삼성전자가 그래도 올 상반기 약세장 속에서도 굳건한 버팀목을 걸어졌죠.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다면 이 장은 이미 1800선까지 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파기환송이라는 재판을 2심부터 다시 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악재로 적용하는 와중에 어제장에서 삼성전자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버팀목 효과를 굳건히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7월까지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했는데요. 8월 들어선 외국인 투자가들이 변심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물량을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삼성전자 국내 시총 1위 기업이면은 자명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국내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특히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런 회사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삼성전자의 향후 움직임이 곧바로 지수와 직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일본이 우리나라 타켓으로 삼았는데 역시 반도체,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일어났죠. 그런데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선별적인 수출을 허가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 삼성전자가 EUV라는 전문용어로 극자외선 파운드리 기술력을 과시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운드리라는 것은 주문자 생산을 한다는 거죠. 위탁 생산을.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삼성전자가 세계 로드쇼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일본을 들렸는데 일본에서도 적극적인 호응을 얻은, 역시 삼성전자의 위상이 다시 한번 입증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따라서 수출 규제로 시작됐던 이 생산 차질이 불식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하는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실행되고 있는 이 로드쇼에 아주 일본 기업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삼성전자가 이번에 5G 이동통신 지원에 적극적으로 부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5G 모뎀 칩과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AP 이것을 융합한 5G 모바일 프로세서를 신규로 개발 출시한다고 합니다. 엑시노트 980이라는 제품인데요. 그로 인해서 현재 이쪽 모뎀 칩과 어플리케이션 분야의 세계 1위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퀄컴인데요. 그 퀄컴의 아성에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향후에는 이 퀄컴을 넘어설 수 있지 않냐 하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삼성전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 명년도 되면은요, 이 5G 분야가 본격적으로 경쟁에 들어가는데, 현재 5G에서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크게 3개밖에 없습니다. 퀄컴, 삼성전자, 화웨이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무역 분쟁이 이 화웨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인하를, 사용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삼성전자 입지는 더욱더 확고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 이 5G 부품 분야의 매출이 1억 6,1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2년 후죠. 30억 7,300만 달러. 그리고 2023년에는 무려 79억 6,8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5G 시장의 급속한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올해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약 7.5%, 퀄컴이 거의 87.9%, 거의 퀄컴이 전부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2023년도가 되면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20%를 넘어섬으로써 퀄컴을 그렇죠 위협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삼성전자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이 5G 분야에서도 단연 선두권으로 자리매김할 경우에는 주가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삼성전자 짚고 왔고요. 이어서 상승 탄력받고 있는 종목 한 가지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돼지고기 이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 시장의 양돈업계 상장사들의 주가 상승세도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돼지고기 가격 상승과 함께 앞으로 양돈 업체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난해 연말 올 연초부터 이 아프리카의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돼지고기 값이 급등할 것이다 하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재고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최근 들어선 이 재고가 소진됨에 따라 지금 돼지고기 값이 폭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 중국입니다. 돼지고기 가장 많이 생산해요. 한 생산량의 전 세계 출하량의 한 50%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는데 물론 소비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중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돼지고기에 대한 그 물가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최근 이 중국에서 돼지고기 값이 50% 이상 급등함에 따라 국내 양돈업가에도 그렇죠.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일장에서 대표적인 양돈업체를 할 수 있는 우리손 FN제라든지 이지바이오, 왕리푸드, 선진 등 이 양돈 관계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돼지고기 값이 1kg당 63위안에 불과했는데요. 죄송합니다. 63위안까지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것은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돼지고기가 향후에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예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 양돈업계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내 양돈업계는 중국의 지금 현재 상태는 직접 수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이미 지난해 우리 구제역 그 발병 이력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국내 양돈업계가. 그래서 수출이 제한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향후 중국의 수요가 부진할 시에는 이 수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내 양돈업계도 수혜가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중국이 지난 7월 달에 무려 18만 톤을 수입을 했는데요. 돼지고기를. 그것은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크게 증가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중국의 돼지 소비량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더불어 중국이 돼지고기에서 가장 선호하는 부위가 앞다리입니다. 그리고 삼겹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도 그렇습니다만 돼지고기에서 앞다리, 족발도 앞족발이 더 비싸죠. 훨씬 더 맛있습니다. 삼겹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선호하는 부위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값의 상승 가능성은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는 국내 양돈업계에도 긍정적인 수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단 하나 체크해야 될 시점은 말씀드렸다시피 국내는 아직 그 구제역 발병 이력으로 인해서 수출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국내 양돈업가에 대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그런 시기를 좀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 업종 짚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미 여러분에게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세우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지금장은 주식과 현금 비중 중에서 적어도 현금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주식하고 비교했을 때 주식보다는 현금 비중을 여유롭게 가지고 하자 하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지난 8월 달부터 이 장은 그래도 반등장이기 때문에 먹을 것은 있다. 단기 매매지만 추석 연휴 이전까지는 그래서 단기 매매가 가능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추석 연휴가 다음 주입니다.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다음 주는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더 우위에 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매매는 철저하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모처럼 만에 급등했습니다. 네? 앞에서도 여러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홍콩의 대규모 시위가 88일 만에 결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렇죠? 양보를 했죠. 그래서 송환법을 철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영국의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가 이어지는데 하원에서 연기를 시사함으로써 오히려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불식되면서 유럽 증시도 크게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주식 금일장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늘장도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으로 늦춰잡아가는 것이 좋겠고, 그럼 오늘장보다는 내일장으로 늦춰잡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는 철저하게 조정시 매수하자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9월 5일 투자 전략을 결론 짓기에 앞서 체크 포인트 먼저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네, 그렇죠.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어제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주가 급등의 가장 큰 요인이 이 환율 동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율이 안정화됐죠. 7원 40전 하락하면서 2008원 20전. 죄송합니다. 1208원 20전. 발음도 잘 안 되네요. 1208원 20전. 1220원대를 육박하던 환율이 이제 1200원대로 안정화됐고요. 1200원 물론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환율의 추가 안정화되는지 여부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두 개의 경제 지표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뉴욕 증시가 폭등했던 이유가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홍콩이라든지 유로존의 화해 무드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미국 중국이나 미국 경기 동향이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차이신 비제조업 PMI가 중국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겠다는 것이 큰 기폭제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5월 8일 날 죄송합니다. 자, 5일 날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 5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 내일 새벽입니다. 비농업 분야 신규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물가 지수뿐만 아니라 이 고용 지표도 미국 경기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주말에는 베이지북이 발표됩니다. 이 베이지북으로 해서 미국 경기 어떻게 되는 건지 계속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서두에 코스피 시장의 지표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2031포인트가 이번 장에서 돌파해주는지 여부, 그리고 1943포인트가 붕괴되는지 여부를 꼭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시장의 강도를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추석 연휴 이후에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수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전히 단기 매매 구간에 국한됐다. 아직까지 본격 상승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상승할 때는 절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일정 부분 현금화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받을 때 매수한다는 이런 단기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여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 서부와 전북 서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장맛비가 계속됩니다. 서울, 경기와 충남 북부는 오전까지 비가 오다가 낮 동안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고 밤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충남 남부와 전북 서부는 낮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그 밖에 전국 곳곳에는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경기와 충청도, 제주도의 최고 80mm가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장마가 물러나고 나면 이번에는 태풍이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현재 제13호 태풍 링링이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이고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서귀포 부근 해상을 통과하면서 내일 밤부터 남부지방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또 모레 오후에는 수도권에 근접하며 전국에 많은 양의 비를 뿌리겠습니다. 장기간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 26도로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청주는 낮 기온 29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동해안은 낮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속초 25도, 강릉 26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광주와 부산 28도, 대구와 제주 29도로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 남부지방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은 글피까지 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